몸과 언어라는 단원의 최호기 시인 공부하고 있습니다. (43쪽) 둘째 단락 보겠습니다. 물은 생기다만 새벽의 색채로 그녀를 응시한다. 잠자는 수련을 응시하는 물이라는 제목의 다른 작품입니다. 이 제목만 봐도 물이 중요하죠. 그죠? 물이 수련을 응시한다. 수련을 둘러싸고 있는 빛, 물, 공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수련을 정교하게 묘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도 나타나는 상호 응시의 시선은 계속 이제 시선에 주목하는데, 이 시선은 수련을 비추는 빛의 시선이기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시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빛과 시인의 시선이 수련을 응시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보석과 같은, 섬광과도 같은 그러한 시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호응시의 시선은 왜 상호응시인가요? 일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선을 보낸다는 것이죠. 사물의 관능적 신체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3년에 제시된 흰 손이여 붉은 입술이여. 자, 42쪽에 나와 있는 인용한 작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흰 손이여 붉은 입술이여. 굉장히 이 신체적인 관능성을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 이러한 상호응시의 시선을 경유하여 얻어진 수련의 관능적 몸이다. 최호기 시인의 시적 주제 자체가 몸을 통한 일치, 합일, 그죠? 이번 네 번째 시집은 특히 수련이라고 하는 시적 대상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를 최호기 시인이 계속 추구해온 그러한 시적 주제를 수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을 합일시키려는 최호기 시인의 추구는 시적 대상과 한 몸을 이루려는 에로티시즘의 차원으로 전개된다. 에로티시즘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학의 하나죠. 그죠? 어떤 예술이든 이 에로티시즘 미학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이 있죠. 화가 중에서도 그렇고요. 시인 중에서도 그럴 수 있죠.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도 에로티시즘 미학을 추구하는 감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보면 미학의 한 범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련의 몸과 합일하려는 시인의 추구는 미완의 시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완전한 합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즉 남녀 사이에서의 완전한 합일도 불가능하지만 이 예술에서의 완전한 합일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완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예술들이 탄생하는 거겠죠. 이 불가능을 무릅쓴 사랑의 추구가 어떤 애절한 심정과 투명한 슬픔의 원인이 되는데, 이 최호기의 시들 중에 이런 슬픈이라고 하거나 애절하다라거나 이런 이제 감정이 노출되는 부분이 곳곳에 있는데, 왜 이런 감정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사연에 저 수련은 꽃피는 식물이 아니라 물의 반죽에서도 나타난다. 물의 반죽이면 이것은 뭐예요? 금방 어떻게 돼요? 변하죠. 물은 금방 유동하니까 계속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흐르니까 물의 반죽이다. 이 말이 또 완전한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빛도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공기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수련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려는 이 예술적 시도는 항상 불완전하게 된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앞서 언급한 물과 빛의 미끄러짐. 그죠? 첫 번째, 제일 먼저 제시된 것은 이 최호기 시인이 추구하는 수련과의 완전한 합일, 즉 절대적 사랑이 불가능한 것은 첫 번째, 물과 빛이 미끄러진다. 우리 앞에서 공부한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미끄러진다는 게 뭐예요? 고정되지 않는다. 계속 유동한다. 이런 뜻이죠. 물의 유동성과 빛의 순간성. 그죠? 물은 계속 움직이고 빛은 또 순간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니까 수련과의 합일이 불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수련처럼 물 밖으로 피어난다에서 보듯 수련은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여인으로, 즉 여성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시선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수련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시선은 아마도 남성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이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 불가능한 것을 지금 시인의 시선과 수련의 몸의 관계로, 그죠? 이렇게 치환해서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44쪽에 나옵니다. 수련이 여성으로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타날 현자. 그죠? 현재 나타난다. 지금 현재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은 남성의 속성으로 그와 만난다. 그래서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남성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시각 중심주의가 남성 중심주의와 상당히 상통한다고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각적인 거, 그죠? 시선, 이것은 남성 중심주의와 상당히 통한다. 그런 면에서도 이 최호기 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수련은 커다란 거울이 되어 물 밖의 세계를 비추는 동시에 물 속의 세계를 감추고 있다. 수련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모습도 많이 있는데 그건 여성적인 모습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물 밖과 물 속이겠죠. 물 속에 뿌리를 담고 있고 물 밖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안과 밖의 경계인 이 거울은 수련과 시인, 여성과 남성을 갈라놓기도 한다. 그만큼 이 수련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미묘하고 복잡한. 그래서 여성과도 비유할 수 있다. 그가 들여다볼 수 없는 그녀의 꿈은 어둡고 고독한 10년 속에서 다채롭고 느닷없고 불안하며, 이건 한 여인이라는 다른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죠? 해석하다가 해석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시에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수련도 신비스럽고 여성도 신비스럽다. 그걸, 그죠? 그 수련과 일치하려고 시선을 응시를 하고 있는 이 시인의 시선은 남성적인 것과 같다. 근데 남성과 이 여성의 이 세계가 완벽하게 서로, 그죠? 합일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 최호기 시인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언어로도 표현하지 못하는 여름의 비밀, 시간의 비밀, 삶의 비밀. 제목이 수련의 비밀이에요. 수련은 여성처럼 비밀스러운 요소를 갖고 있다. 이 비밀의 깊이 속에는 녹색의 회로와 플러그가 잠겨 있는데
수련은 이 물속 비밀을 물밖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이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이죠. 물속은 신비로운 세계인데 이 세계의 비밀을 이 물밖에 현실의 세계에 알리는 일종의 안테나 같은 것이 수련이다. 왜냐하면 수련은 그죠? 물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죠? 줄기와 꽃을 물 밖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으니까 마치 안테나와 같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해석하는 내 나름대로의 이런 또 해석입니다. 이 물속의 비밀이 수련으로 하여금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고 모든 세계를 닦는 흰 수건처럼 정화의 속성을 지닌다. 수련의 속성은 또 정화의 속성이 있다. 대체로 연꽃이 피어나는 이 물은 깨끗한 물보다는 더러운 물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연못의 이 혼탁하고 불투명한 이 세계 속에서 깨끗한 꽃이 피어나니까 정화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수련을 묘사한 대표적인 것으로 물과 빛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또 하나의 요소가 있죠. 공기죠. 이제 공기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시를 살펴봅니다. 44쪽 흰수련이라는 작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무수히 뚫린 수분의 좁은 통로를 통해 수련의 초록 구멍을 더듬어 발굴된 저 갓 피어난 말들 이랬어요. 자, 일단은 대기라 그랬으니까 공기죠. 그죠? 이 수련 주변에 이 공기. 거기에 수분이 있겠죠. 그죠? 습도가 있을 테니까. 공기에 물이, 그죠? 함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공기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물도 등장했어요. 수분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새롭게 또 등장한 요소는 말입니다. 말, 언어. 지금 최욱의 시인이 물, 빛, 공기 이런 구성 요소로 수련을 묘사하면서 지금 수련을 마치 뭐라고 그죠? 느낌표까지 찍어서 표현해요. 수련이 피었다 이것을 갓 피어난 말들이다. 왜 최종적으로 자기가 지금 언어로 수련을 지금 옮겨 놓으려고 그죠? 재현하려고 묘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수련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언어로 그죠? 변신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또 했습니다. 물에 젖은 퍼덕거리는 말들, 말이 물에 젖어 있다. 그죠? 수련이 마치 물에 젖어 있듯이 뿌리처럼 얽힌 갱도 속에서 수면 밖으로 떠오르며 온전한 제부피의 탄력으로 공기를 팽창시키는 저 육감적인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기가 또 등장했죠. 공기의 이 그죠? 질감을 통해서 이 수련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지금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해석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물은 빛과의 연금술을 통해 수련을 낳지만 그죠? 자, 물과 빛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가 공기죠. 그죠? 공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수련을 잉태한다. 대표적인 세 가지 요소가 그죠? 물, 빛, 공기. 연금술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연금술. 마치 언어의 연금술과 같다. 대기 중에 무수히 뚫린 수분의 좁은 통로에는 물과 공기의 상호 침투가 진행되고 그 결과 수련은 제부피의 탄력으로 다시 공기를 팽창시킨다. 물과 빛과 공기의 연금술이 수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시에서 중요한 단어가 말이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말은 뭘까? 이것도 이제 해석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시를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르게 해석해서 과제물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물, 공기, 빛을 결합해가지고 수련을 만드는데 마치 연금술사들이 뭐, 그죠? 돌도 섞고 뭐도 섞고 해가지고
금을 만들어, 연금술, 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지금 만드는데 촉매가 필요하거든요. 촉매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걸 넣으면, 그죠?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죠. 단순히 양을 섞었다고 새로운 게 생기지 않잖아요. 질적 변화가 생기려면 촉매가 필요한데 채우기 시에서 촉매는 뭐라고요? 바로 언어다. 말이다. 말이라고 하는 촉매를 딱 넣어가지고 물, 빛, 공기를 섞어서 수련을 만들려고 한다. 일종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이 연금술에는 촉매가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말이고 언어이다. 자, 그렇다면 이 흥미 있는 또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말은 지금 내가 촉매라고 해석했는데 사실은 최종 결과물이기도 하죠. 왜? 이 언어로, 그죠? 말로 지금 수련을 재현하려고 하고 말이라는, 즉 말로 된 이 시가 결과물로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촉매이자 결과물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용시에서 물에 젖은 퍼덕거리는 말들은 공기와 물의 합성에 개입되는 촉매의 기능을 담당하며 저갓 표현한 말들은 그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말은 촉매이자 결과물이다. 두 가지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다. 햇빛의 뾰족한 끝에서 공기가 흘러나오면 투명한 수면 위에 수련이 기록된다. 자, 그럼 이 문장에 이 수련의 비밀 1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 문장 속에 잘 보세요. 구성 요소들이 등장하죠. 우선 햇빛, 그죠?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수면. 세 가지가 다 등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세 가지를 조합해서, 세 가지를 잘 섞어서 수련을 만들어낸다. 예, 여기 앞에 자리 있습니다. 특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편의 시가 인용되고 채우기 시에 대한 해석이 마무리됩니다. 두 편의 시를 읽고 오늘은 이재무 시인을 또 공부해야 되니까 진행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45쪽. 제목이 많은 언어들이 저 물속에 잠겨 있다.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채우기의 이 시집을 네 번째 시집 수련을 지금 분석하는 순서가, 그죠? 이 구성 요소 하나하나 이 순서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뭐예요? 물이 중심이 된 시, 그 다음에 빛이 중심이 된 시,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가 중심이 된 시, 마지막에 말. 요 네 가지를 그죠? 핵심이라고 보고 이렇게 차례차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두 편은 주로 말이 중요하게, 그죠? 형상화된 작품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과제물 준비하고 있을 텐데 또 힌트를 줍니다. 가장 시를, 그죠? 분석하고 해석할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미지다. 그랬죠? 여러 가지 형식적 요소가 있지만, 그죠? 시에 내용을 이루는 의미 위에 형식을 이루는 여러 가지,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운율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비유와 상징이 있고, 화자와 어조가 있고, 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인데,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율 안에도 또 하위 범주가 또 많이 있고, 이미지 안에도 또 많이 있고, 상징 안에도 또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점 가서 구할 수 있는 시론 같은 책들, 시론이란 제목으로 붙어 있는 시의 이론, 시론이란 제목으로 붙은 책들이 대체로 이런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제물 하는 뭐예요? 절차가 대체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의미 위주로 접근하지 말고, 물론 의미는 나중에 밝혀내야 되는 거지만 한 편의 시 속에 이 네 가지 뭐예요? 형식적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걸 포착하라.
그 형식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죠? 예를 들면 운율을 포착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포착할 수도 있고, 비유와 상징을 할 수도 있고, 화자나 어조를 가지고 한 편의 시를 접근할 수 있고, 또 하나만이 아니고 복수적으로, 그죠? 그 형식적 특성을 잘 찾아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접근하는 거예요? 의미에 접근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 그죠? 이거는 칠판에 쓰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또 쓰면서 설명하지 않고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로 그냥 합니다. 이랬을 때, 이 네 가지 형식적, 그죠? 특성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이미지다 그랬어요. 시에 등장하는 어떤 이미지들. 이미지는 추상어나 개념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감각적 언어다 그랬죠. 내가 지금 이 최옥이 시집을 분석하는, 그죠? 뭐예요? 핵심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미지 4개를 고른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핵심적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또 시를 읽다가 이게 핵심이라고 다른 걸 또 찾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볼 때 핵심적인 이미지 4개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물, 두 번째 빛, 세 번째 공기, 네 번째 말. 그죠? 이런 게 이미지인데 왜 이미지일 수 있어요? 현상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이고, 그죠? 그것이 우리 감각을 자극하는 언어. 빛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그죠? 물도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어를 찾지 말고, 개념어 같은 건 예를 들면 사랑, 그죠? 평화, 우정,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면 이미 의미를 찾았잖아요. 그건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개념어나 추상어는 이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단순해지죠. 처음부터 이 시의 주제는 뭐다 이렇게 하면 분석과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형식 중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새롭게 밝혀내야 돼. 겉으로 보면 이 시의 주제가 사랑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어조,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시의 형식 중에 마지막에 화자와 어조가 있잖아요. 어조가 좀 묘해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그죠? 당신을 찬송하는데, 그죠? 그들을 그리워하고 찬양하는데, 예를 들면 어조를 묘하게 사용했어. 근데, 그럼 대충 보면 그냥 이게 당신에 대한 사랑과 찬양인데, 그리움인데, 어조를 잘 분석해 보면 이게 거꾸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조라는 걸 잘 알죠? 말투를 묘하게 사용하잖아요.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너 잘났다 그렇게 하면 칭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미미한 어투, 말투에 의해서 우리가 비꼬아서 상대방을 오히려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죠. 너 잘났다, 그죠? 아니 꼽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에도 그런 어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조를 포착해서 이 시의 겉으로 나타난 주제는 그리움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그죠? 냉소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처음부터 포착하려고 하지 말고 주제는 최종적으로 남겨두고 이 형식적 요소 속에서 어떤 걸 포착해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더 뭐예요? 시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미묘하고 복잡한 언어로 주제를 전달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주제를 파악하면 안 된다. 자, 그 중에 가장 기초가 이미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과제물 힌트를 자꾸 내가 주는 이유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대충 써서 내거나 뺏겨서 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0점 처리됩니다. 뺏기면 0점 처리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직 공지사항이 자세히 올리진 않았는데 검색이 되거든요. 표절 검색이.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경우는, 그죠? 한두 문장이라도 다른 사람 거, 친구 거든 다른 사람이 이미 써놓은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를 포함해서 문장이, 그죠? 그대로 남의 걸 그대로 가져오면
이건 다른 부분과 상관없이 두세 문장이 그대로면 어떻게 돼요? 0점 처리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공지사항 올려주실 때 예. 저번 학기에 잘 된 예 같은 거 하나 예시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자유롭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내가 계속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라고 예를 자꾸 들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잘된 예시는 피드백 시간에 우리 학생들의 과제물을 받고 다시 합니다. 자, 1번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언어들이 저 물속에 잠겨 있다. 자, 이제 언어가 중요한 요소로 이미지로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많은 언어들이 저 물속에 잠겨 있다. 많은 생각들이 공기 속에 녹아 있고 많은 말들이 햇빛 속에 숨어 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당신은 수련 앞에서. 자, 역시 이미지, 중요한 이미지 다 등장했어요. 물이 등장했고 공기가 등장했고 햇빛이 등장했죠. 그런데 그 각각이 다 뭐와 관련돼요? 말과 관련되죠. 그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모든 걸 언어화하는 것입니다. 물도 진짜 물을 갖다 놓는 게 아니죠. 행위예술가는 물을 뭐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행위예술 알죠? 시인은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언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어로 뭔가 다 표현해야 돼. 물도 언어로 표현하고 빛도 언어로, 공기도 언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최종적인 수련만 언어가 아니고 그 각각의 구성 요소인 물, 공기, 물, 공기, 빛도 다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2번 보세요. 수련을 발음하기 위해 혀는 햇빛을 받아야 하고 공기의 침대에서 뒹굴어야 하며 물의 맛들을 음미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조금 전에 우리 학생이 좋은 제안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유를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냥 결론만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얘기 안 했는데 마음이 걸리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내가 전체적인 원칙을 힌트로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지 어떤 샘플을 제시하면 그 샘플에 자꾸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샘플에 자꾸 맞춰서 그 코드대로 학생들이 대체로 이게 샘플이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죠? 제가 큰 원칙만 얘기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이 뭐라고는 다 이제 그 자기 방식이 다르니까 코드가 다르니까 그건 해석과 그러니까 분석과 해석의 방식 이것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대체로 큰 틀에서만 이 원리를 혹은 원칙을 얘기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샘플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안 한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게. 자, 2번 시를 보겠습니다. 수련을 발음하기 위해 혀는 햇볕을 받아야 하고 공기의 침대에서 뒹굴어야 하며 물의 맛들을 음미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등장했고 공기가 등장하고 물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수련이라고 입으로 우리가 수련하고 발음할 때 이미 혀가 뭐예요? 햇볕과도 작용하고 공기하고도 작용하고 물과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죠? 아주 묘하고 신비한 얘기죠.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빛, 공기, 물과의 작용 속에서 그죠? 수련이 마치 만들어지는 것과 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유사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흥미있는 부분이에요. 언어가 얼마나 인간에게 신비로운가. 46쪽입니다. 언어를 통해서만 수련은 시적 육체를 얻는다. 이런 물과 공기와 햇빛에 각각의 언어가 삼투란 말을 알죠? 이렇게 침투돼 있다. 삼투돼 있다.
물과 공기와 햇빛의 교호작용. 교호작용이란 말도 알죠? 상호 침투작용, 교호작용, 상호관계. 수련이 곧 언어들의 작용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말이, 언어가 있어야 이게 시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는 두 번째 시입니다. 이 언어들의 작용이 시인의 몸을 경유하여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수련을 발음하는 혀. 그러니까 결국 몸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는 시인이 정신의 작용이다. 그죠? 시정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시몸이란 말은 하지 않죠. 시정신, 어떤 시인의 시정신, 한영훈의 시정신, 뭐 정지용의 시정신. 근데 실제로 시인들이 시를 쓰는 것은 정신의 작용만으로 쓰는 게 아니고 몸이 중요하다. 특히 이 언어를 구사하고 발휘하는 이 인간의 몸이 없으면 언어란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평론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몸과 언어. 그죠? 제목이 몸과 언어잖아요. 그죠? 몸과 언어. 그러니까 최호기 시인의 시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몸으로 시를 쓰는 것이다. 머리로 시를 쓰는 게 아니고요.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신체의 작용, 몸의 작용이 중요하다. 수련을 발음하는 혀는 햇빛, 공기, 물을 각각 시각. 자, 햇빛은 시각이겠죠? 공기는 촉각과 관련되고, 그 공기의 질감이 촉각과 관련되고, 물은 미각과 관련된다. 이렇게 우리가 감각작용과 연결시켜 본다면 역시 뭐예요? 우리가 이미지가 감각적 언어다. 감각을 자극하는 언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위에 수련이란 글자를 쓰자마자 종이는 연못이 되어 출렁이고 자음과 모음은 꽃잎과 꽃술이 되어 피어난다. 자,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바로 수련의 그죠? 꽃잎과 꽃술이 된다. 이해가 되죠? 지금 언어로 수련을 묘사하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언어는 어때요? 수련 자체는 아니죠. 수련을 대신하는 것 뿐이죠. 자, 이게 이제 시의 하나의 운명입니다. 더 넓혀서 얘기하면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예술이 갖고 있는 운명이죠. 화가가 수련을 완벽하게 화폭에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건 수련은 아니죠. 시적 대상 자체는 아니죠. 그죠? 소설가가 그죠? 남녀의 그죠? 애절한 사랑, 숭고한 사랑을 지금 소설로 작품으로 썼어. 근데 그 언어로 된 이 소설은 그 사랑 자체는 아니죠. 그 두 사람이 현실에서 경험한 그 현실 자체는 아니잖아요. 모든 예술은 현실에 있는 것을 그죠? 옮겨 놓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뭐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시는 언어로 그걸 옮겨 놓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뭐예요? 수련 자체가 현실 자체는 아니다. 시적 대상으로서의 수련을 몸이 빚어내는 언어로 체현하려는 세옥의 시도는 불가능한 이상을 향한 되풀이 되는 도전과도 같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백지의 자궁으로 잉크가 흘러들고 수련을 잉태하고 있는 흰 백지에 분만을 준비하는 글자들의 구멍. 글자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거는 유한한 거니까. 완전하지 못하다. 인간의 언어는 완전하지 못하죠. 뭘 대신하는 것 뿐이죠.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무수히 하지만 그 언어는 진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자꾸 그걸 되풀이할 수밖에 없죠. 사랑한다는 말을. 그죠? 한 번 해서 그게 완벽의 절대적인 사랑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언어는 항상 부족한 거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손끝에 만져지는 언어는 물방울처럼 부스러지고 햇볕처럼 녹는다. 그죠? 부서지고 녹아버려요. 언어는. 피었다 지는 안개처럼 백지 위에 섰다 지우고 더 씌워 쓰는 글자들처럼 시적 언어로 구현된 수련은 영속하지 못하고 시들고 만다. 이 무정형의 신체는 그래서 아름답고도 더덥다. 그죠? 유한하기 때문에 어때요? 더덥죠. 그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아름답죠. 그죠? 영원하다면 아름다울 수 없죠. 그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죠. 인생이 영원하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변하지 않은. 자, 그렇게 해서 채우기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이제무로 넘어갑니다. 47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공통점은 그죠? 몸인데 채우기는 주로 시선의 작용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크게 유형별로 분류할 때 채우기 시인은 모더니즘 시인에 속하고 이제무 시인은 리얼리즘 시인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로 사회 참여적이고 주변의 이웃들, 그죠? 불우한 이웃들의 삶을 혹은 농촌의 삶, 그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 시인이 이제무인데 여기 시교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교계 주목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무의 6번째 시집 위대한 식사, 제목이 그래서 식사가 들어갑니다. 위대한 식사. 자연의 생명력을 통해 폐허의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재생의 드라마를 보여준다. 이때 자연의 생명력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무 시의 근저에는 상실의 적막과 슬픔의 소용돌이가 자리 잡고 있다. 상실과 슬픔. 근저란 것은 밑바닥에, 그죠? 어떤 시인의 시색에 밑바닥에 슬픔과 상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저교와 쓸쓸함에 침륜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빠져들었다, 그죠? 깊이 젖었다, 이런 얘기죠. 이 비애의 세계는, 슬픔의 세계는 텅 빈 몸을 통과하면서 그늘을 형성한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무 시인에게서 중요한 이미지 하나를 발견했죠. 뭐예요? 그늘입니다. 그늘도 이미지죠. 그죠? 슬픔의 세계, 각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것이 그늘이라는 이미지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늪이라는 작품인데 전문이니까 전체 시가 다 실려 있어요. 늪. 그녀는 달팽이. 그녀의 몸이 그녀의 집이다. 자, 달팽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를 시적 대상이 그녀인데 그녀를 달팽이에 비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적 대상이 달팽이인데 달팽이를 그녀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좀 더 음미해 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그녀를 달팽이를 그녀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달팽이. 그녀의 몸이 그녀의 집이다. 왜냐하면 달팽이는 자기 집을 자기 등에 업고 다니니까 몸이 바로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아라. 이것이 지난 계절 그녀가 삼킨 돌들이다. 아마 달팽이 안에 모래도 들어있고, 그죠? 작은 돌멩이 같은 것도 들어있을 테니까 그걸 삼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녀의 몸 다 채울 때가 언젠가 오긴 올 것이다. 그들이란 것은 누굴까요? 일단은, 그죠? 이 문맥으로 보면 돌들이죠. 그죠? 돌은 남성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달팽이는 여성으로 비유되고 있고요. 바람 가르고 날쌘 몸으로 그들이 그녀의 몸에 와 박히는, 그죠? 그들은 역시 돌들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도 이미지죠. 돌도 이미지인데 돌이 뭘 상징하느냐? 이게 바로 상징이죠. 우리가 비유와 상징 공부할 때 이미지가 제시됐을 때 뭡니까? 원관념을 생략하고 이미지만 제시되는 거, 즉 보조관념, 이미지만 제시되는 게 이게 상징이잖아요. 이때 돌도 상징이겠죠.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이 달팽이에게 그죠? 와서 박힌다 그랬으니까 일종의 공격성을 지닌 존재들, 그죠? 달팽이를 여성에 비유했으니까 남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죠? 사회적인 어떤 공격적 어떤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한데 돌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지입니다. 상징으로 지금 여기서 구사되고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만 그녀는 크게 출렁거렸을 뿐이다. 돌이 박히는 순간에 몸에
잠깐 몸을 꿈틀했다는 겁니다. 분주한 발자국들 돌아가고 폐허의 그녀는 지금 폐허가 됐어요. 상처를 입고 공격을 당하고 돌을 삼켰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돌을 던진 그들이 해석을 좀 해보면 어떤 남성일 수도 있고 사회적 어떤 그죠? 공격 세력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던진 돌을 이 달팽이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서 삼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됐어. 공격을 당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녀는 지금 한층 얇아진 물, 흩어진 지푸라기 어스러지게 끌어안고 반짝반짝 울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혼자 남아서 이제 폐허의 이 늪에, 제목이 늪이니까 아마 늪에 이 달팽이가 지금. 밤이면 그녀의 몸은 더 크게 열린다. 오래 머물다 가는 것들, 부엉이, 울음과 늦게 뜬 별과 하연이 있다. 밤에 혼자 남았지만 부엉이가 그리고 별과 하연 달이 이 친구처럼 그죠? 이 달팽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슬픈 시인데 이 안에 뭔가 의미를 그죠? 주제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달팽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 학생들이 더 자기 나름대로 해보세요. 해석을 해보세요. 48쪽입니다. 앞에서 그늘을 형성하는데 뭘 통해서 그늘을 형성한다고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까? 텅 빈 몸이죠. 자, 이 시에서도 이 달팽이가 돌을 삼킨다. 자기 몸에, 그죠? 빈 공간에 공격하는 자들의 이 돌을 자기 몸에 끌어안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몸을 통해서, 몸이 중요한데 어떤 몸입니까? 공격하는 몸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몸, 수용하는 몸, 즉 텅 빈 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8쪽 둘째 줄, 달팽이의 몸은 그 비어 있음을 통해 돌들을 삼킨다. 그죠? 이게 텅 빈 몸입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이 달팽이가 여성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적 속성, 여성성의 속성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비어 있다. 혹은 받아들인다. 그죠? 수용한다. 달팽이는 여성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바람 가르고 날쌘 몸으로 그녀의 몸에 와 박히는 돌들은 남성이다. 이것도 일종의 해석입니다. 내가 해석해 본 것이니까 우리 학생들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계절의 돌들을 삼켜온 달팽이는 분주한 발자국들이 돌아간 지금 폐허로 남겨진다. 이 열리는 몸 속에서, 그죠? 밤이면 더 크게 열린다 그랬거든요. 앞에 시에 다시 보면 뭐가 더 크게 열려요? 몸이. 그러니까 이 채우기도 몸이 중요한 시적 방법론인데 이정우 시인도 이 몸이라는 게 중요한 시적 방법론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라고 하는 걸 그냥 소재로 사용한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단원의 제목이 몸과 언어인데 이 몸을 단순히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시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지금 계속 이쪽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소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소재로 몸을 시인들이 소재로 몸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좀 정물적이 되고 어떻게 돼요? 조금 몸 자체를 그죠? 시적 소재로 구사하게 되면 에로티시즘이 아니라 에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에로라고 하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2류, 3류 영화 장르도 있죠. 에로 영화. 할 때 그 에로는 에로티시즘이라는 단어를 줄인 것이지만 에로티시즘이라는 미학이 갖고 있는 원래 뜻이 상당히 어떻게 됐어요? 천박한 어떤 그죠? 대중문화로 그죠? 변질된 걸 우리가 에로라고 흔히 그죠? 속된 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로 영화 이런 용어를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몸을 소재로만 사용하면 에로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미학의 중요한 한 방법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최욱이 시인도 그렇고 이재무 시인도 이런 시적 방법으로 이 몸이라고 하는 걸 지금 굉장히 활용하고 있다. 이 시도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죠? 이 열리는 몸 속에 오래 머물다 가는 것들은 부엉이 울음, 늦게 뜬 별, 하얀 달이다. 상당히 적막하고 슬픈 어떤 느낌을 주지만 그 적막과 슬픔 속에서 뭐예요? 어떤 연대란 말 알죠?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요소들이 이 그죠? 하얀 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별, 부엉이, 그 다음에 달팽이,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가 상당히 어떤 시적 뉘앙스, 분위기 이런 것들도 그죠? 잘 전달해주는 작품이죠. 좋은 작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돌의 남성성에 상처받지만 그들을 모두 삼키고,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죠? 남성의 공격성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은 폐허가 된 달팽이의 여성성은 그 열린 몸을 부엉이와 별과 하얀 달에 내어줌으로써 슬픔을 끌어안는 동시에 새로운 재생을 기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이 시에서 주목할 대목은 여성으로 제시된 달팽이의 몸이 단지 시적 대상으로서의 사물이 아니라, 그죠? 이거 같은 얘기예요. 시적 대상으로의 사물이라는 것은 몸을 소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지금 소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죠? 하나의 원리로서 몸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야 된다. 단순히 그죠? 시적 대상으로서 그죠? 정물적으로 몸을 사용하게 되면 시의 수준이 낮아지는데, 이 점에서 이재무의 시는 수련의 여성성과 시인의 남성성이 수면을 경계로 상호 침투하는 최욱의 시적 방법론과 차별성을 가진다. 자, 이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둘 다 몸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사용하는데, 최욱의 경우는 시인의 시선은 남성성이었고, 그죠? 수련은 여성성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뭘 경계로? 수면을 경계로, 그죠? 물을 경계로 상호 서로 침투한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 살폈는데, 지금 이재무의 시는 달팽이라는 여성성을 매개로 시인의 내면 공간을, 내면 세계를 공간화하고 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재무에게 있어서 시적 대상으로서의 사물은 전통적 서정시의 방식을 따라 시적 자아의 모습이 치환된 양상을 띈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전통적 서정시라는 용어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무의 시의 경우는 리얼리즘이라고 유형을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통적 서정시의 특성과 리얼리즘 시의 특성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통적 서정시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한민복하고 이진명 공부할 때 그 유형들이 대체로 서정의 유형이었잖아요. 대체로 회상, 그죠? 추억, 그게 원리고, 주로 시적 대상을 자연물을 시적 대상. 지금 이 시도 자연물, 그죠? 늪, 달팽이, 그죠? 달, 별, 부엉이, 자연물을 대상으로 지금 시적 형상화를 하고 있으니까 전통적 서정시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그 속의 주제의식을 보면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고, 그죠? 이웃의, 불우한 이웃들의 삶을 조명하고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인용시는 시인의 내면 세계가 달팽이의 몸을 빌어 여성성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텅 빈 몸이 또 등장하는 작품을 찾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중요한 관심은 텅 빈 몸이에요. 비어있는 몸. 그 다음에 이제 그늘로 가겠죠. 텅 빈 몸이 그 다음에 그늘을 만들어내니까. 제가 지금은 팽나무가 쓰러지셨다라는 작품, 두 번째 작품 읽어봅니다. 텅 빈 몸을 주목하면서 읽어봅시다.
잘 늙는 일이 결국 비우는 일이라는 것을 내부의 텅 빈 몸으로 보여주시던 당신. 당신은 팽나무겠죠. 제목에 팽나무가 쓰러지셨다니까요. 잘 늙는 것은 비우는 것이다. 아마 이 팽나무가 오래된 고목나무, 그래서 속이 비어있는 아마 그런 마을, 동구 마을 어귀에 있는 그 팽나무인 것 같아요. 이것도 비유죠. 자, 이것도 전통 서정시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연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교훈, 이런 것까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깨달음, 그죠? 어떤 시적 각성, 이런 걸 표현하고자 하죠. 대체로 그것이 전통 서정시의 원리거든요. 당신의 그늘, 자, 그늘이 등장했죠? 보세요. 몸을 비워서 뭘 만들어내요? 그늘을 만들어낸다. 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꽉 차게 만들고, 그죠? 자기 욕심도 가득 채우고, 그죠? 충족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의 방향인데, 비운다는 거, 그죠? 몸을 비운다는 거. 예. 몸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겠죠? 늙어서 나이가 들면 이런 지혜도 생긴다는 겁니다. 당신의 그늘 안에서 나는 하모니카를 불었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고목이 되어서 늙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가지와 잎이 무성했겠죠. 이 나무도, 팽나무도 그 밑에 그늘이 형성됐을 텐데 거기서 휴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그늘 안에서 나는 하모니카를 불었고 이웃 마을 수기를 기다렸다. 당신의 그늘 속으로 아이스케키 장수가 다녀갔고 박물 장수가 다녀갔다. 당신의 그늘 속으로 부은 발등이 들어와 오래 머물다 갔다. 휴식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죠? 이 고단한 생활 속에서 휴식을 했다. 우리 마을에 제일 두꺼운 그늘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팽나무를 그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는, 중요한 이미지는 텅 빈 몸이고 두 번째 중요한 이미지는 그늘입니다. 그죠? 예. 둘 다 지금 이 이재모 시인이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의 한 토막이 그렇게 부러졌다. 아마 팽나무가 이제 늙어서 고목이 되어서 부러진 것 같아요. 오래된 어른은 49쪽 설명 부분 보겠습니다. 시인은 우리 마을에 제일 오래된 어른 쓰러지셨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건 뭐 우리 학생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어인법입니다. 그죠? 너무 쉬운 수사법이니까. 오래된 어른은 팽나무를 어인화한 것으로 1차적 비유에 해당하는데 내부의 텅 빈 몸은 다시 마지막 년에서 내 생애의 한 토막으로 치환되면서 2차적 비유를 형성한다. 팽나무는 오래된 어른이야. 그죠? 그런데 그게 쓰러진 것은 뭐예요? 그 몸은, 팽나무의 몸은 내 생의 한 토막이야. 그죠? 또 비유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팽나무는 똑같은 팽나무지만 1차적으로 어른이라고 비유했다. 그 다음에 내 몸이라고 비유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를 1차 비유, 2차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재모 씨의 중요한 모티프로서 몸의 비유와 그 치환의 방법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그죠? 시 창작의 방법론으로 이재모도 구사하고 있고, 앞에서 공부한 채옥이도 구사하고 있고, 그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미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채옥이는 시선을 중시하고, 그죠? 이재모는 식욕을 중시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두 시에 나타난 텅 빈 몸의 이미지는 불우한 존재들을 감싸는 그늘의 의미와 더불어, 자, 텅 빈 몸, 두 번째는 그늘. 채옥이 시인에게서 중요한 이미지를 4가지 찾아냈죠. 근데 지금 이재모 시인에게서 일단 2가지 이미지, 2가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인데 어떤 몸? 꽉 찬 몸이 아니고 텅 빈 몸. 두 번째는 그늘. 이 2가지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포착한 거죠. 포착이라는 것은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시에는 아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이미지들이, 그죠?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이게 이 한 편의 시에서 이 이미지가 중요하구나, 그죠?
라고 찾아내는 것은 각자가 그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에서 A를 내가 중요하다고 본 사람도 있고 B가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그걸 이제 나름대로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분석하고 해석해서 의미를 이 시가 한 편의 시가 갖고 있는 숨은 의미,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쉽게 다들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숨은 의미는 그죠? 그 이미지를 잘 분석해서 그죠?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잘 안 나타나 있는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상실로부터 비롯된 폐허와 그것을 통과하여 얻어지는 신생의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폐허의 의미와 신생은 완전히 대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텅 빈 몸과 그늘이라는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해 보면 궁극적으로 상실과 폐허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 상실과 폐허를 극복하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 신생이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죠. 알겠습니까? 이미지를 포착해서 의미를 해석해내는 거. 이런 식입니다. 접근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실제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계속 힌트를 주고 설명하고 되풀이해서 보충 설명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것만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직접 한번 시를 분석하고 해석해 보세요. 그것이 제일 체험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뭐예요? 수영하는 법, 자전거 타는 법을 아무리 매뉴얼을 그죠? 꼼꼼히 설명해줘도 한번 자전거 타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죠? 타보면 뭐 처음에 조금 넘어질 수도 있지만 금방 익숙해져서 자전거 타는 방법을 익히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분석해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늘, 폐허, 신생. 이제 이 세 가지를 중요한 코드로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이미지 두 가지를 찾았고 뭐예요? 텅 빈 몸과 그늘을 찾았고 이제 그 그늘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폐허와 신생이라는 의미로 전개해 가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의 구도입니다. 전체적인 논지입니다. 이제 그늘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 폐허의 의미와 신생의 의미, 정반대되는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시에서 어떤 이미지가 1대1로 반드시 어떤 하나의 의미만을 딱 단순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대체로 우리는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자연과학은 이게 1대1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공식은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죠. 그런데 시나 문학에서는 어떤 하나의 언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중복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중의성. 그죠? 의미가 중복되어 있다. 중의성. 떠들자를 씁니다.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지금 이 그늘이라는 이미지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과 폐허, 그런 의미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신생으로 그죠? 정반대 개념까지도 담고 있다. 시에서 중요한 어떤 시의 특성은 중의성도 있고 모호성도 있어요. 앞에 애매를 붙이면 애매 모호성이죠. 우리가 보통 다른 학문에서는 애매한 거, 모호한 거, 이건 나쁜 것이죠. 그죠? 명확해야 되니까.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을 명확한 인식까지, 그죠? 발전시키는 게 학문이잖아요. 우리가 경제학이든 법학이든, 그죠? 또 다른 뭐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학과 물리학 같이 정말 명확해야 되는 학문, 그죠? 답이 여러 개면 안 되죠. 근데 이 인문학 중에서도 특히 문학은 오히려 또 문학 중에서도 특히 시는 이런 특성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 특성을 얘기하는 이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적 용어로까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ambiguity.
여러분 영어로 ambiguity는 모호성이란 뜻이거든요. 사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ambiguity. 그게 시의 특성이기도 해요. 시의 특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시에서 의미가 너무 명확한 것보다는 그죠? 중의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이 오히려 시의 뭐예요? 수준을 더 높이고 시의 매력을 더 높이고 시의 본질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몸의 모티프와 결합된 그늘의 의미망은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드러난다. 이제 그늘부터 찾아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심사 제목이요. 개심사. 아마 이 실제 있는 절 이름 같아요. 개심사. 한자를 보면 마음이 열리는 절이다 이런 뜻이죠. 개자가 10개자니까 마음이 열린다. 실제로 그 절에 가면 마음이 열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내 유년에 샘물에 떠든 눈빛, 달빛, 꽃잎, 풀벌레 울음, 그리고 어머니 지청구 같은 것, 수목들 들이운 두꺼운 그늘 속으로 불룩한 몸 깊숙이 들이민다. 불쑥 서늘한 기운 달려들어 몸 물었다 뱉는다. 이렇게 자꾸 몸 고치다 보면 어느 순간 생의 빛깔도 달라지리라. 이런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자, 어린 시절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정시죠. 그죠? 서정의 특성이 회상. 그죠? 과거를 기억하는 거.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니까 뭐예요? 샘물에 뜨던 눈빛, 달빛, 꽃잎. 굉장히 다 자연적 요소죠. 이게 서정시의 특성이죠. 그죠? 회상을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그죠? 두 번째, 회상을 통해서. 이 시도 서정시의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벌레 울음, 그리고 어머니 지청구 같은 거. 어머니가 이 어린 시절에 항상 등장하죠. 우리 한민복 시, 그죠? 기억납니까? 예. 그리운 대상 3가지가 있죠. 고향, 어머니, 여자. 그죠? 그거와 유사하죠. 수목들 들이운 두꺼운 그늘 속으로. 자, 그늘이 등장했습니다. 수목들, 그러니까 나무와 숲이 우거진 곳에는 그늘이 있죠. 우선 그 그늘을 얘기하고 있죠. 그늘 속으로 불룩한 몸 깊숙이 들이민다 이랬어요. 불쑥 서늘한 기운 달려들어 몸 물었다 뱉는다. 아마 숲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면 서늘한 기운을 느끼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몸 고치다 보면, 자, 여기서도 몸이 중요하죠. 몸을 고친다는 말이 뭘까요? 성형 수술을 받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몸을 고치는 거. 이거는 자연의 몸을 맡겨서, 그죠? 도시 생활에 찌들어 있는 이 몸을, 그죠? 어떻게 한다? 정화시킨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몸을 맡긴다. 그죠? 자연의 몸을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죠? 자연에, 뭡니까? MT도 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 생의 빛깔도 달라지리라. 그죠? 내 삶도 뭔가 정화가 일어나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그늘이 등장했죠. 우선 그늘을 주목해 봅니다. 자, 50쪽. 오늘 원래 진도 계획은 54쪽까지인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50쪽까지 하고 시간이 이제 한 3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50쪽. 시인에게 있어 유년은 샘물에 떠든 눈빛, 달빛, 꽃잎, 풀벌레 울음, 어머니 지청구 같은 것. 요약하면 자연과 어머니로 대표되는 어떤 안식의 공간이다. 평화의 공간이다. 자연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늘은, 자, 첫 번째 그늘의 역할은 뭐예요? 이 어린 시절을 시인의 몸속에 되살려주죠. 그래서 그늘에 몸을 맡기면, 그죠? 삶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팽나무가 쓰러지셨다의 후반부와 혼한 가지 사이를 나르는 한 시절의 생애 동무였던 저 그늘, 또 그늘이 나오는 시를 찾았습니다. 그늘이 자꾸 등장하거든요. 여러 편에.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한 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하기는 어렵지만 시집 한 권 정도를, 그죠? 평론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이미지는 한 편에만 등장하지 않고 여러 편에 이렇게 계속 등장합니다.
그게 다른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이미지겠죠. 왜? 시인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늘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에서 보듯 시인은 자신과 불우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제공해준 그늘의 한 시절이 사라지고 있음을 아쉬워한다. 근데 그늘은 그러니까 현재 자기한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늘은 지금 팽나무가 쓰러진 것도 사실은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팽나무가 원래 그늘을 그죠? 제공했는데 팽나무가 쓰러지고 나니까 그늘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의 현재의 삶은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데 왜 그럴까요? 그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재모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통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0쪽 밑에 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